베트남이 줄타기 외교에 굉장히 능한 국가라는 얘기를 되게 흥미롭게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 참석하기 전에 베트남을 들러서 가더라고요. 블링컨 장관이 오기 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약간 제가 시간을 좀 앞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난 3월 27일에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CSIS라고 국제 네. 전략연구소. 아, 그렇죠. 대표적인 곳이죠. 네. 거기에 이제 한 기고문이 올라와요. 이제 타이틀이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의 응엔 후종 서기장을 워싱턴에 초청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글의 요지는 작년에 이 베트남 쫑서기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네. 이제 방문해서 중국을 잘 다독이셨으니 이제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도 베트남에서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요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쫑서기장하고 전화로 회담을 합니다. 이제 그 기고문 때문에 백악관이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미 백악관은 준비된 거에서 이 전략연구소의 기고문이 이제 운을 띄운 거겠죠. 네, 그랬을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바이든 대통령 우리 베트남 하노이 한번 방문하세요. 그리고 쫑서기장님 우리 워싱턴 한번 방문하시죠라고 서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의 최정상이 상대 국가의 수도에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트남에 방문한 것은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상끼리 만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놓는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서로 양국 간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에 올지 쫑서기장이 워싱턴 먼저 갈지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아마 한 7월 정도에 쫑서기장이 워싱턴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서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번 더 제가 이제 시간을 앞으로 좀 돌릴게요. 작년에 네. 한국 베트남 30주년 수교 기념으로 해서 베트남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외교 관계 격상을 시켰잖아요.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최고의 관계예요. 그 관계인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아, 그렇게밖에 없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단계 이제 2등급이라고 하는 게 전략적 관계인데 일본과 유럽뿐이에요. 아, 미국은 아직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군요. 미국은 이제 가장 아래 단계인 그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2단계 정도 되는 전략적 관계가 되고자 먼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격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야기를 끝내놓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격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악수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블링컨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신축 공사를 이제 시공식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방문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 부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네. 그리고 2달 전에는 러시아 국회 부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왜 방문을 했을까? 뭐 표면적인 걸로는 아까 방금 제가 러시아하고 베트남하고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단계, 네, 가장 높은 단계.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러시아가 힘들기 때문에 베트남으로부터 지지도 얻을 필요도 있고 하겠지만 연달아 러시아의 최고위층들이 다녀가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의 미국의 최고위층이 다녀간다? 혹시 우크라이나 관련된 걸 베트남을 통해서 러시아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거를 합의 사항을 베트남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관측도 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가 모두하고 매우 가까워요. 네. 왜냐하면 과거 구소련 시절에 베트남은 이제 미국하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이나 소련으로 유학생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근데 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간 지역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7명의 억만장자들이 있어요. 그 억만장자 중에
넘버 1, 2, 3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 아, 우크라이나 여학생 출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베트남에는 뭐 소련의 투자금도 많지만 우크라이나의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누구의 편을 들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편을 좀 드는 듯한 모양새를 좀 취했죠.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냈을 때 베트남은 계속해서 기권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뼛속 깊은 관계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베트남 반중국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국하고 대립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준 세력이 바로 소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러시아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중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도 지금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야 러시아야 아니면 우리야 중국이야 약간 양당 간의 결정하기를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트남이 아직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좀 더 가까운 나라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조금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제스처? 이런 걸 미국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편을 좀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베트남이 매우 가까운 건 맞는데 물론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중국 들어가 있는 거는 가깝다기보다는 베트남은 중국하고 척을 지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관계 유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본래 항상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대외교 정책 자체가 어느 누구하고 어떤 나라하고도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우리는 누구하고도 다 친해라고 하는 게 베트남 대외 외교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이라고 자꾸 끌어당기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니네 중국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우리 편이 되어줘 라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베트남은 부담스럽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베트남도 베트남이고 지금 저번에 3월 초에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베트남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상당히 좀 입김이 있는 나라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분명히 전략적인 고려의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세안에서의 실질적인 리더는 규모로나 뭐 인구면으로나 인도네시아가 네. 아무래도 아세안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 창설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이었으니까요. 그 베트남은 사실 뒤늦게 들어온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해양 쪽의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과거에 대륙 쪽의 아세안 국가의 맹주는 태국이었어요. 네. 근데 태국이 요즘 좀 많이 좀 꺾이고 그 자리를 베트남이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 베트남은 자기 편을 끌어다니려고 하니 베트남이 그 아세안 특히 대륙 아세안 지역 국가의 대표로서 그런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이 관계에서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 자체가 비동맹주의로서 어느 한편 드는 것보다는 다자 외교를 하는 거를 근간을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의 근간에 맞게 외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데 다녀가신 다음에 3월에 그 미국의 정말 유수의 대기업 대표단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뭐 다들 아시는 뭐 애플, 메타, 페이스북, 뭐 스페이스X, 보잉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만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대규모로 베트남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렇게 대표단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베트남에서도 좀 떠들썩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올해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제 침체를 겪고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최대 규모로 52개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52개나 되는 큰 회사들이 한꺼번에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전 현직 베트남 미국 대사들까지 총 출동해서 베트남에다가 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할 테니까 네. 좀 친하게 지내보자예요. 근데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1위의 수출 국가예요. 그리고 2위가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베트남 입장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만큼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절대 안 그건 되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그런 걸로 뭔가를 당근을 제시하려고 하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됐어 이건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중국이었다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베트남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일도 많고 좀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조선시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대외적인 명분 때문에 명나라를 쫓아가야 된다. 아니다. 신흥 강국인 청나라와 사이로 좋게 지내간다. 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을 빚다 결국은 명나라 편을 들다 우리가 청나라한테 되게 대굴욕을 당했잖아요. 병자호란.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힘없는 나라 입장에서는 항상 벌어질 일인 거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편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외교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오셔서 그걸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의 신임 국가주석이 뭐 친중파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저쪽은 친중파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베트남 쪽이 친중이 좀 더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양새 같은 것도 사실 약간 보이거든요.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확실치는 않으나 혹시라도 중국 쪽으로 넘어갈까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미국의 외교 스탠스를 확인할 때 항상 보는 미디어가 하나 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네. 그게 이제 과거에는 미 국무부 산하의 언론이었지만 지금도 뭐 미국 연방 정부에 소속된 이제 언론 단체예요. 근데 그곳은 항상 미국 국무부가 원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베트남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나 이번에 있었던 뭐 친중 관련된 이야기도 VOA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친중으로 가는 걸 아닌가라고는 우려에 목소리를 좀 요란하게 낸 것뿐이고요. 미국에서 넘버 2라고 하면은 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무부 장관이 베트남에 와서 아마도 응엔 푸종 서기장을 만날 거예요. 앞으로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과감하게 이 베트남이 미국으로 넘어오기를 원할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필리핀 네 곳의 군 기지를 미국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통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려고 좀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도 그런 기지를 좀 내줬으면 하는 거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되고 위험한 거란 말이죠. 아시아투데이의 정리나 특파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베트남을 워낙 잘하시기도 하고 베트남에 좀 워낙 잘 인맥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와닿았는데 이게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인가.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커피의 원액을 가지고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의 외교 정책은 이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쩔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를 때는 카라멜 마키아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예 커피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외교 스탠스는 항상 계속해서 자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자 외교, 누구하고나 다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지금 베트남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트남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자유로운 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우리는 사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있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워낙 미국 유리에게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많이 있는데 베트남은 그것보다는 뭐 미국하고 전쟁을 사실 이긴 적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구조나
이렇게 사회 정치 구조가 미국이 그렇게 베트남에 많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은 좀 잘해줘야지만 베트남으로부터 뭔가 얻어갈 수 있고 좀 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베트남에 계속해서 그런 거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4월 초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금 베트남에 와서 네. 과거에 고엽제를 뿌렸던 공항에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이제 베트남에 반납을 하는 행사를 가져요. 아,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과거에 우리가 전쟁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잊고 새 관계를 나가자고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질퍽거리는 거죠. 아니 자꾸 싫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무의원이 지금 와 있고 국무장관이 곧 오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잘 되면은 7월이든 9월 정도에 이 양국 정상들이 이제 만나는 것까지 그때 베트남을 대할 때 우리가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 해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요. 지금 베트남의 대외적인 상황 자체가 러시아와의 관계든 중국의 관계든 그러니까 미국과도 관계 개선 분명히 할 거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베트남 상황에 맞게 그 베트남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 배려를 좀 해주라. 하지만 분명한 건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해요. 왜? 중국이 계속해서 베트남 동해인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강화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대륙에서는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사실 베트남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1대1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침투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되게 중국이 지금 당장은 우리를 건들진 않지만 분명 언젠가는 머지않아 우리를 공격을 해올 텐데 러시아만 믿고 있기는 좀 어렵고 네. 새로운 친구인 미국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네. 너무 빠르다. 좀 시간 좀 두고 가자 이 이야기죠. 밀당 좀 더 하자. 네. 네. 그런 사실 듣다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 면도 있지만 베트남이 약간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금 강대국들 틈에 껴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북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중 뭐 해폭탄도 뭐 발사하고 지금 이제 군 통신선도 단절되고 지금 매우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이 적죠. 많이 적어서 하지만 베트남을 통해서 뭐 언젠가는 지금은 워낙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긴 한데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개선시킬 여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2019년에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뭐 결렬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북한은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그리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리에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베트남식 개방 개혁을 하고 싶다고 했고 싱가포르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베트남 얘기도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이제 그 세습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북한 입장에서 좀 매력적이긴 하겠지만. 좀 비슷한 공산주의 체제이면서 소득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베트남이 먼저 현실적으로 다가왔겠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해외 언론들 특히 미국이나 호주의 북한과 베트남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학생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 베트남에서 이 경제 관료들이 와서 이 개혁 개방 관련된 것을 학습을 시켜줬고 그래서 북한이 베트남 개혁 개방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학습을 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베트남이 북한하고도 관계가 되고 좋았고 과거에 뭐 지금은 1위의 투자국이고 뭐 사동국가이기도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중재하면서 이 개혁 개방의 기회를 베트남이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북한은 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역시도 지금 당장은 필요해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은 원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 거죠. 그런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작가님께서 일본도
베트남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궁합이 서로 잘 안 맞는다. 네. 그렇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하고 베트남 관계는 요새 사실 어떤가요? 베트남하고 일본도 관계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작년에 한국 베트남 수교 3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하고 일본은 50주년이에요.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에 이미 일본은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아, 그랬군요. 전쟁도 끝나기 네. 전에.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베트남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 베트남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ODA 자본이라고 하죠. 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참 많이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그 자본을 좀 공적 원조 자금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 지원한 금액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10배나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일본은 약 한 31조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각각 지내려고 노력하죠. 뭐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 뭐 하다못해 호치민과 하노이에 있는 공항도 일본이 지어줬고요. 그리고 호치민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인 지하철 역시도 일본 ODA 자금으로 지은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일본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들이 친일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 젊은 28세에서 39세의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일본에서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아, 그런 프로젝트를 또 일본이 하고 있군요.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올해 23년까지 해서 약 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나라의 엘리트들이 일본에서 2년 동안 무상으로 공부도 하고 선진 문물을 배우면서 생활비까지 용돈까지 받으면서 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건 정말 크죠. 장기 투자인데.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 의외로 아세안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 개발을 해서 발사하려던 실패를 최근에 했어요. 아직 성공한 적은 없고요. 네. 근데 그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쏠 수 있게 모든 인력 개발과 연구원 양성을 다 일본이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 베트남이 개발한 인공위성이 쏘아 올라가는 그 로켓 역시도 일본 로켓을 타고 갑니다. 스가 전 총리가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해외 국가가 베트남 맞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강대국들이 채찍질보다는 좀 당근을 많이 주면서 네. 서로에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다라는 생각이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좀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외교 줄타기라고 하는데 이 줄이 좀 되게 실타기 좀 엮여 있는데 여기서 잘못 엮이면 크게 나락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이 더욱더 등거리 외교를 적당하게 하고 있죠. 등거리 외교를 좀 할 수 있는 그동안 여건이 쌓인 나라이기도 하고 네. 이제 자기 힘이 커지면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용하느냐 베트남 입장에서 좀 그거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아세안 국가라고 하더라도 누가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에다가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정말 국가 수준 자체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